자, 수업. 우리 아까 이제 부관 공부했고 또 하나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그렇게 자주 출제 안 됐는데 최근에는 자꾸 자주 출제되기 시작하고 있어. 이게 왜 새 판례가 나와서 그래? 자, 우리 보도록 하자. 이거 여기 우리가 허가니, 뭐 국민에 대한 허가니, 특허니, 인가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행정의 내용별로 보면 또는 뭐 세금 부과 조치 같이 하명 뭐 이런 거 행정행위가 이제 여기 보면 적법하게 이제 여기 성립되고 국민하고 사이 효력이 생기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응? 이걸 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지? 근데 성립 요건은 다시 어떻게 나눴어? 여기 보면 내부적 성립 요건, 행정조직, 행정기관 내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될 요건, 그 다음에 국민하고 사이에서 외부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법집행 행정행위가 성립되게 한 요건, 이렇게 나눠진 거야. 문장으로 읽어봐. 이제 성립 요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립 요건 보면 행정행위가 말하면 적법하게 성립이 됐다라고 하려면 행정기관의 의사가 조직 내부에서 결정되어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응? 성립 요건이 못 갖춰지면 그 행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 이제 그냥 여기 좀 읽고 지나가. 1번 내부적 성립 요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 이렇게 나눴죠. 그 주체는 이제 국민한테 법 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사해야 되지.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법 집행을 했는데 주체는 항상 이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야. 응? 내용 읽으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에 내용 법에 맞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런 뭐 내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이 요구하는 절차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 있으면 형식 갖춰야 된다. 여기는 뭐 따로 그렇게 외우고 이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야. 여기와 관련해서 판례 중에서 거기 뭐 몇 개가 들어져 있는데 2번 2번 판례만 공부하세요. 2번 판례 자 셋째 주 끝에 그러니까 2번에 보면 이제 시작머리에 이제 2권 교재 2권 가면 이제 행정절차법이라고 배우는데 그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이 처분하는 때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하라고 한 취지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다 뭐 등등 그지? 이런 거고. 그런데 행정청이 문서에 의해서 처분한 경우 처분서에 왜 뭐 이런 내용에 무슨 처분한다 이렇게 쓰겠지?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의미가 명확한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 그 문서에 써진 문장, 언어, 이거 그대로 거기 처분서의 문헌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헌에 따라 어떤 처분을 했는지 확정해야 될 것이지. 처분서의 문헌만 갖고도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다른 요소를 막 고려하여 다른 사정으로 해 처분서에 쓰여진 문헌하고 달리 막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지나가세요. 그 정도로 보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3번 판례는 아직 시험에는 안 쓸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방송공사가 어디야? KBS 사장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이. 근데 법에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것만 명시해놨어. 임명. 그러면 자르는 거, 해임하는 거라는 법률에 명시는 안 돼 있어. 그래서 자, 거기 밑줄 친 것만 읽어봐. 방송법은 뭐만 규정했어?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지?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시 규정을 뒀지, 대통령이. 하지만 이제 해임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안 뒀지만 맨 끝에 가면 결국 뭐야?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해임 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응? 그러니까 법은 명시적으로는 임명권만 규정을 했지만 동시에 해임권도 이제 부여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자, 네, 그 정도 여기는 그냥 지금 다 써요. 자, 쌍가루 2번 외부적 성립 요건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 시장이 누군가가 이제 청소년에게 술판업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영업정지 시켜야 되겠다. 응? 그러면 이제 권한 가진 시장이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 문서를 문서로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니까 그 기재사항 다 쓰고 있어요. 제대로 문서까지 작성해서 갖고 있는 상태가 행정적이 내부적으로 성립이 된 상태. 근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거지. 응? 그래서 외부적 성립 요건은 거기 보면 행정기관의 의사가 행정조직 내부에서 결정된 것만 갖고는 아직 성립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이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된다. 그죠? 근데 이 외부에 대한 표시는 법이 정한 어떤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표시돼야지. 응? 그걸 말하는 거지. 아는 공무원이 이런 조치 다 만들어놨어. 이제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적인 통지를 받았다든지, 응? 또는 우연히 알게 됐다든지, 응? 또는 신문에 이렇게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런 결정이 행해졌다는 걸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상대방한테 통보된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아직 외부적 성립 요건은 못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치? 공식적인, 즉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통지가 돼야 돼. 응? 표시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오른쪽 판례 있지? 1번 아주 중요해. 응? 자, 1번 핵심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몇 개 문장이 시험에 쓰이는데,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입국, 여기서 제일 키워드, 입국 금지 결정. 응? 아까 말했지, 그 유승준 사건. 응? 그 유승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응? 이 한참 잘 나가는 가수 인기 있을 때 말이야, 응? 군대 간다고 해놓고서는 싹 한국 쪽 포기하고, 응? 미국에 공연 있다고 한다고 가가지고는 안 돌아와. 그치? 이거 완전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이 정한 청소년에게 악영향 끼친다. 응? 이런 대한민국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사유로 외국인이란 말이야. 무슨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입국 금지자로, 금지 대상자로 결정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입국 금지 대상자라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외부에는 안 알린 거야. 그냥 법무부 조직 내, 그리고 이제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 관리국이 있어. 그 컴퓨터 전산망 거기만 유승준은 입국 금지 스티브 유는 입국 금지 대상자. 이렇게 이제 거기만 올려놓은 거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거나, 응? 그 조직 내부 공무원들만 보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는데, 그래서 그 입국 금지 결정은 외부에 공식으로 표시가 된 게 아니니까 입국 금지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직 처분 내지 행정행위로서의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응? 중요한 거, 입국 금지 결정은 외부에 공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입국 금지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이 결론적으로 중요해. 왜 그렇게 봤냐? 자,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 갖춰야 될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요건 다 갖추고, 이 내부적 성립 요건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면 이제 성립이 돼서 그 처분으로 존재한다. 응? 존재가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기관의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이것도 중요. 셋째 중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이제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 응? 외부에 표시돼야 이제 성립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 응? 그리고 그 성립 외부의 표시, 즉 성립 여부는 행정기관의 행정의사를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응?
그런데 지금 그 스티브 유 대한민국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 행정기관의 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정보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만 입력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이해됐죠? 아직 행정행위로 성립이 안 됐다는 거야. 응? 행정행위 내지 처분으로 성립이 안 됐다. 일본이 최근에 계속 내는 거야. 응? 응? 나온 적 있죠. 근데 우리 구국 뭐 이런 데서는 안 나왔어요. 뭐 다른 시험에서 내고 있어. 응? 그래서 이거가 이제 최근 판례거든. 2019년 7월달 판례야. 응? 그래갖고 내 교재는 이미 넣어놨지. 근데 다른 교재는 이거 들어있지도 않았어. 이제 다 집어넣었지. 이제, 응? 다 이제 개정판에서는 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다 넣었는데. 응. 자, 2번도 공부하세요.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쓰였구나. 자,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 예를 들어 세금 부과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지? 상대방이 있다는 거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말하는 거야. 상대방이 물론 다 상대방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입산 금지 결정 이런 입산 금지 조치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모든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치?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하고 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 이게 이제 상대방 있는 처분은 보통 처분을 이제 상대방한테 표시해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 응? 그래서 상대방 있는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첫째 그때 상대방에게 고지가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응? 이 고지가 효력 발생 요건이야. 고지가 통보야, 통보. 응? 알려서 알게 해야 돼. 응?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 상대방한테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게 중요한 거지. 그 핵심 단어는 상대방한테 고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 이런 공식적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자기한테 행해질 어떤 처분의 내용을 사실상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식적 정규의 방법으로 고지가 된 게 아니잖아. 상대방한테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결론이죠. 응? 요거는 이제 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고지라는 말 때문에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 이게 고지가 이제 고는 알린다는 뜻이고 지는 알게 하는 거지. 그지? 알려서 알게 하는 거야. 응? 네. 근데 이건 밑에 효력 발생 요건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야. 자, 효력 발생 요건은 도달이에요. 도달. 응? 한마디로 하는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 자, 그러면 개설에 쭉 읽어보면 1번 쭉 읽어보면 우리 아까 배웠죠. 정지 조건 붙여놨으면 조건 성취될 때까지는 효력이 안 생기지. 응? 이런 것처럼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원칙이 뭐냐면 첫째 그때 행정행위는 성립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 응?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지? 자, 내부적 성립 요건 갖추고 외부의 표시. 근데 표시됨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도달. 어떤 경우가 그렇지? 응? 예를 들면 우리가 공증행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 그지? 그러면 관공서 찾아가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세요. 응? 그러면 뭐 처리한 뒤에 등본 딱 주잖아. 상대방한테. 그럼 상대방한테 즉 표시함과 동시에 도달입니다. 상대방한테. 그런 경우처럼 표시가 외부의 표시 마지막 성립 요건 외부의 표시함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응? 하지만 이제 뭐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같이, 그지? 우편으로 이제 우편을 발송하는 시점, 그러니까 그게 외부에 표시하는 시점이고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서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되는 시점 간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 이제 그 점을 고발해서 외부에 표시되는 시점과 상대방이 이게 도달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걸 고려해서 이제 도달이라는 요건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추가하는 거다. 응? 1번 따로 외울 건 없어. 응?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알리는 고지의 방법은 특정인이 대상일 때는 보통 이제
우편 등으로 보내고, 우편이나 메일 등으로 보내고, 그지? 불특정 다수인 때는 공고하는, 공고, 고시 이런 방법으로 하지. 근데 이거 지나간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동그라미 3번이야. 도달. 그러면 상대방한테 언제 도달됐다.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지? 세금 부과 조치. 상대방한테 고지서가 도달이 되면 세금 부과 조치에 효력이 발생해. 그지? 이런 것처럼 도달이란 어떤 상태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게 도달이에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이 뜻이 중요하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거. 응?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거니까 본인이 직접 받은 거 아니고 가족이 대신 받았어. 우편물을. 그래도 어떻게 돼? 객관적으로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거야. 도달로 봐. 그지? 꼭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것 아니다.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이나 또는 뭐 종업원이 사장한테 온 우편물을 대신 받아. 또 본인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거야.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상대방이 내용을, 자, 우편물 온 거 내용 다 까가지고 내용 읽어보고 그 내용을 다 안 시점이 도달이냐? 그것도 이미 우편물이 상대방한테 도착이 되면 뜯어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 뭐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 것까지도 요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인 거다. 응? 아주 중요. 이 밑에 있는 판례가 이제 그거야. 응? 그래서 1번 읽어보면, 1번은 이제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다 말하고 있어, 그지? 그래서 뭐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제 주체,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춰 행해져야 되고, 내부적 성립요건 갖추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이제 외부적 성립요건까지 갖춰야만 일단 적법하고 유효하게 효력이 있게 성립이 된 거고, 그지? 성립되고 그리고 원칙은 그 성립됨과 동시에 이제 상대방한테 도달되는 경우라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만, 상대방한테 이게 알려야 되는 거, 그지? 그 고지를 요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양지, 즉 인식, 알 수 있는 상태에 객관적으로 놓여지면 그런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응? 뭐 특별하게 외울 건 아니지? 그 정도 보세요. 자, 밑에 보면 도달의 뜻,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 즉 알 필요도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하다. 그지? 응? 도달의 뜻. 그래서 그 사안이 나오는데 그건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비리를 저질렀나 봐. 응? 그래갖고 뭐야? 징계 절차 밟아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대. 그래갖고 그 공무원한테 파면 통지서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 공무원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대. 응? 근데 어디로 보냈냐? 그 우리 행정법상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지잖아. 그 공무원의 주소지로 이제 파면 통지서를 보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누가 받았어? 부인이 받았대. 자기 남편에게 온 우편물을. 그런데 아마 나중에 이 우편물을 뭐 잃어버렸는지 어땠는지 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아니, 수감돼 있는데 그 공무원이, 아니 나는 집에 없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거 알면서 왜 집으로 보내냐? 그리고 난 본 적도 없다. 파면 통지서. 응? 받은 일도 없고. 우리 와이프가 받았다는데 잃어버렸대더라. 응? 난 받은 일도 없으니까 난 아직 파면된 거 아니다. 근데 이러고 싸운 거야. 그런데 결론은 졌지. 그지? 아니, 행정법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지고 주민등록지로 우편물 보냈고 등기 우편 보냈고 그 부인이 받았대. 이렇게 기록도 다 있어. 부인이 받았다고. 그러면 본인, 공무원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부인이 받았다면 객관적으로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상태다. 그럼 객관적으로 도달이 된 거다. 따라서 파면의 효력은 발생한 거다. 이런 뜻이지? 자, 그거는 뭐 읽고 지나가서 시험에 그 내용까지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도달의 의미 앞에 두 줄만 기억하는 거야. 아까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3번도 뭐 비슷한 의미잖아. 똑같은 얘기를 쓰면서 상대방이 내용까지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그랬지?
응?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주면 충분하다. 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꼭 본인이 이제 수령한 것도 아니고, 응? 동거인이나 뭐 종업원이 수령했더라도 그것도 도달된 거다 이런 뜻이죠. 4번 판례는 서훈. 서훈은 훈장을 수여하는 걸 말해. 응? 서훈 취소는 훈장 수여했다 취소하는 거고, 근데 서훈 수여의 상대방은 누구? 돌아가신, 만약에 과거에 독립운동 했었다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분한테 훈장 준단 말이야? 그럼 돌아가신 그분이 훈장 수여의 상대방이지. 그 유족은 서훈 수여의 상대방이 아니다. 응?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는 서훈 취소야. 그래서 자, 핵심은 넷째 줄.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 취소하는 처분하는데, 지금 망인은 누군지 알지?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서훈 훈장 수여, 서훈 수여했다가 그 공적이 사실이 아니었다. 뭐 이래가지고 다시 취소를 하는데, 취소한다고 누구한테 보냈어? 유족한테. 근데 유족은 서훈 수여의 상대방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 응? 그래서 그 첫째 끝에 다섯째 끝에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는 유족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유족에게 통지해야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래? 응? 그 서훈 취소 결정 대통령이 하는 건데, 그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 예를 들면 뭐 관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가 됨으로써 효력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응? 그러니까 핵심은 망인에 대한 서훈 수여 취소하는 조치는 그 유족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다. 응? 관보에 게재하는 등 우리가 이제 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대외적으로 표시하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응? 그러니까 뭐 유족이 자기네한테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서훈 수여 취소한다고 통지도 안 왔는데, 응? 뭐 이러면서 그건 효력이 안 생겼다고 싸웠겠지, 그지? 네, 그런 경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알도록 알리는 방법, 그죠? 이때 이제 상대방이 특정한 사람이고, 특정인이가 뭐 보통 특정 개인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주소도 안다 이러면 이제 송달하는 방법을 씁니다. 송달.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문장 두 줄 읽고, 핵심은 어디냐면 도달주의. 응? 도달됐을 때를 우리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응? 효력발생. 그래서 아까도 효력발생 요건은 도달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상대방한테 보내서 도달시키는 거를 송달한다 그래.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눈을 읽어. 송달하는 방법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응? 만나서 전달할 수도 있고, 교부 또는 메일, 응? 이메일 같은 정보통신망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등등 뭐 이렇게 써 있죠. 또 이때 거기 우편 송달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우편 송달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보통 우편 내지는 통상 우편. 응? 통상 우편이 보통 우편 방법하고, 또 하나는 뭐야?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요. 응? 자, 우리가 통상 우편 내지 보통 우편은 편지 보낼 때 그냥 저희가 뭐 우표 사서 붙여갖고, 그지? 우체통에 집어넣거나 이런 거잖아. 그러면 보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기록이 안 남고, 응? 그냥 우체부가 수거에다가 전달하는데, 우체부가 또 전달할 때 어떻게 돼? 대문 하나 던져놓거나 우편함에 꼽아놓거나 그냥 그러고 끝이잖아. 나중에 이게 도달이 되네, 우편물이 도달이 됐네 안 됐네 싸움 나고 이런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보통 우편, 통상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보낼 때도 공식적 기록이 없고, 받았다고 우리가 뭐 받는 사람 사인 받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편함에 껴놓고 가고, 그지? 우리 그런 거 경험했지. 길 가다 뭐 우편물이 막 떨어져 있고, 나중에 뭐 받았네 안 받네 싸움 난다. 자, 어쨌든 보통 우편, 통상 우편으로 보내면 우리가 보통 한 3, 4일 지나면 도착하죠, 보통.
응? 3, 4일 이상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도 반송이 안 되었다. 도달된 거냐? 도달로 인정해 준대, 안 해준대? 추정 안 해줘요. 응? 도달로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추정은 일단 인정해 주는 걸 추정이라 그래. 일단 인정. 근데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면 깨지는 거야. 그게 추정이야. 응? 추정은 약한 인정이야. 응? 반대 증거 있기 전까지만 인정하는 걸 추정이라.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에서 법률 용어에서 추정, 그 다음에 간주, 추정한다, 간주한다, 응?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추정은 뭐야? 일단 반대의 증거를 줄여서 반증 있기 전까지 일단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지? 일단 인정해 주는 게 추정이야. 응? 그 이거만은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깨지는 거야. 그 인정 안 되는 거야. 응? 그런 약한 걸 추정이라고 그래. 간주는 확정을 지은 거야. 확정. 따라서 확정이 된 거야. 따라서 나중에 그게 아니다. 반대의 증거가 나와도 안 뒤지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반증이 있어도 이거 뭐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응? 번복할 수 없는 거야. 그냥 확정된 거가 이때 쓰는 게 간주한다라는 용어예요. 이 말도 알아둬야 돼. 왜냐면 추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간주했다고는 말을 쓰면 틀리는 거야. 판결문 갖고 시험에도 그렇게 냈었어. 그래서 읽어보면, 자, 통상우편 방법은 일반적으로 도달로 추정은 안 된다. 이 말은 며칠 지나도 반송이 안 되어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싸움 나면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이지. 도달됐으면 유리한 측에서 도달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책임이 있어. 그 증명 못하면 뭐 도달 안 되는 거지. 응? 도달 인정 안 되는 거야. 반면에 우리가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 그럼 등기 우편 보내봤어요? 응? 내용 증명 우편이란 건 뭐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본 적이 있어, 한 번. 응? 그래서 그 내용 증명 우편은 한 몇 부를 갖고 왔더라? 세 부. 똑같은 내용의 문건을 세 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갖고 가면 그 우체국이 이제 확인 도장 찍어갖고 나함도 주고 한 부는 상대방한테 보내주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응? 그래갖고 이제 말하면 광고에서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거지. 이 사람이 보냈다. 응? 그래갖고 이게 등기 비슷한 거야. 가서 이거 등기도 마찬가지로 등기 보내러 왔다 그러면 무게 달고 해가지고 요금 받고 그 다음에 다 보내는 거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체부가 전달하면서 또 이 서명 받습니다. 응? 요새는 전자서명 받잖아. 그리고 전달해요. 그래서 보내고 받은 게 다 기록으로 남겨지게 돼 있어요. 우편법상. 응?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일반적으로 도달로 뭐 한다고? 추정해 줍니다. 응?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일단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효력이 생기는 거로 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그 두째 줄에 추정 자리에 간주란 말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깨지는 거야. 도달 효력 인정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거 알아도. 그 다음에 교부송달은 만나서 전달하는 걸 교부송달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공무원 찾아가서 무슨 문서를 전달한다. 그지? 그러면 첫째 수령 확인서 받아야 됩니다. 응? 첫째 줄에 있죠? 수령 확인서 받아야 돼. 그리고 못 만나면 본인한테만 꼭 전달해야 되나? 아니죠. 거기 보면 동거인 응? 또는 종업원 등에 전달해도 되죠? 이게 법 규정이야. 그래서 동거인이나 종업원에게 사무원 피용자가 종업원을 뜻하는 거야. 응? 종업원에게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립문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도 해요. 그래도 그거 본인에게 도달된 거로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면 3살짜리 애한테 전달해 주고 이거 아빠한테 온 중요한 문서니까 이거 꼭 아빠 드려야 돼.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도달로 인정해 줄까? 3살짜리가 뭘 알아. 그치? 그 여기서 법규정에 보면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린애한테는 전달하면 안 돼.
여기 판례도 있지만 무슨 법원에서 무슨 문서를 중요한 문서를 재판 관련 문서를 보내는데 8살짜리인가? 그 뭐한테 전달했는데 그거 도달로 인정 안 해줬어. 중요한 서류를 그렇게 뭐 8살, 9살짜리 애가 그걸 분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달 인정 안 해줬어. 응?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종업원, 어떤 동거인에게 전달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근데 이제 이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법 건물을 짓고 살고 있어. 그래갖고 철거명령장 보내. 근데 철거명령 효력이 생기려면 철거명령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된다고. 근데 철거명령장은 도달이 된다고 치자. 근데 얘가 잦은 철거를 안 해. 그럼 강제 철거를 이제 해야 되면 또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 그러면 언제 강제 철거 하겠다고 대집행 계고장이라는 걸 또 문서로 보내야 돼요. 뭐 그런 걸 보내는데 이게 야간 사람은 안 받아요. 도망 다녀. 등기로 보내잖아. 등기 우편으로 보통 보내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뭐 혹시 본인이 그런 사람 여기 없는데요? 응? 안 받거나 아니면 아예 수령을 안 해가면 반송 처리해요. 그럼 도달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강제 철거 조치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나. 공무원 찾아왔다. 끼리새만 모이면 숨어. 안 만나죠. 이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철거 집행을 못 하는 거야. 응?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뭐 했어? 이런 규정을 뒀어요. 비교적 최근에 몇 년 전에 뭐라고 돼 있어? 자, 거기 뭐야? 문서를 송달받을 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대. 응? 문 닫아 걸고, 그지? 셔터 내리고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지? 또 그 송달하기로 한 장소에 그대로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그지? 그럼 놓아두고 오면, 그리고 아마 사진 찍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오면 이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물론 확정적인 법 규정은 여기까지만 돼 있으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도달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야. 응? 하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대표적인 예가 메일 같은 거야. 응? 또는 아니면 또 뭐가 있지? 메일이 제일 대표적인 예로 떠오르고 뭐 우리가 요새는 거의 안 쓰는 거. 뭐라고 하는 거야? 팩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포인트야. 자, 이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은 어느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응? 첫째 줄에 있어. 응? 동의가 있을 때만. 즉, 송달받을 상대방이 동의할 때만. 응?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걸 갖고 이제 막 급박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해 송달할 수 있다. 안 돼. 그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달인데 동의 없으면 못하는 거야. 응? 뭐 90대 할아버지한테, 그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보내봐. 90대 할아버지가 인터넷도 못 하시는 분인데, 그지? 응? 말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쓸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 만약에 상대방 동의해서 메일로 보냈어. 그러면 언제 전달된 거 봐. 행정처의 메일에서 딱 집어넣고 발송한 때 메일 발송하시죠? 아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 주소, 메일 주소에 입력됐을 때. 포인트 단어 세 번째 줄에 입력된 때. 이거를 시험 문제 예전에 나온 거 보면 입력된 정보를 상대방이 컴퓨터 파일 열어서 확인했을 때 도달되는 것을 본다. X 아니야? X야. 입력된 시점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잖아. 입력된 때야 포인트. 그리고 어떤 컴퓨터에 입력됐을 때, 받을 사람이 자기 메일 주소 지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근데 이것도 또 틀리게 낸 유형이 송달 받을 자를 바꿔서 행정청이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됐을 때. 하여튼 출제자들이 그걸 다 만들어. 송달 받을 자가 국민 측 아니야. 국민이 자기가 받을
메일 주소,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 응? 파일 열어서 확인할 때가 아닙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판례 보도록 하죠. 뭐라고 돼 있어? 자, 1번. 아까 봤지? 통상 우편 방법, 즉 보통 우편 방법으로 보낼 때 며칠 지나도록 반성 안 되었다 그래서 결론 뭐야? 그 사실만 갖고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 도달이 됐네 안 됐냐 싸움 났대. 그럼 마지막 그 문장의 마지막 가면 누가 입증해야 된대?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응?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은 도달됐다는 게 증명이 되면 지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유리하게 되는 측에서 증명하는 거야 항상. 그 다음에 오른쪽 2번을 보면 이번에는 뭐야? 등기 우편으로 보냈대. 그치? 응? 2번의 코드는 등기 취급이라는 게 등기 우편 보냈다는 거잖아. 등기 우편을 보낸 경우 원칙은 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며칠 지나도록 반송 안 되온다면 결국 뭐야? 도달도 추정할 수 있다. 응? 등기 우편은 도달로 추정해줘요 원칙적으로. 근데 추정이니까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깨지는 거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야. 그치? 그래서 다섯째 수 보면 수취인이나, 그러니까 우편물 수취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은 A 집에 산다고 주민등록은 해놨는데 형식적으로. 그치? 실제로는 거기 안 살고 있대. 사실. 응? 근데 우편물을 우리 행정법 주민등록지로 보낼 거 아니야. 네, 그런 경우죠. 그래서 주민등록을 한 곳에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놨어. 근데 이제 행정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지는 거기로 우편물을 보냈단 말이야. 그지? 응? 그런데 실제 안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편물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방을 얻어갖고 전세로 주민등록을 거기다 해놓은 거야. 그지? 그리고 실제는 딴 데 살아. 응? 그런데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는 그 전셋집으로 그 우편물이 간 거지. 등기 우편으로. 누가 받았냐? 집주인이 대신 받아줬대. 그 등기 우편물을 사인하고 대신 받았대. 응? 그런데 나중에 이 전세 사는 사람이 아마 자기한테 불이익한 조치가 나왔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달 안 됐다는 거야. 응? 도달로 인정 안 됐대. 주장은 뭐야? 아니 내가 실제로 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대신 받았는데 나는 집주인한테 나한테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 그 사람은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은 대신 받을 권리도 없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도달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이 주장이 인정된 거야. 응?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사실만으로 주민등록이 된 곳에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 우편물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치? 응? 그치? 자, 이런 경우는 누가 입증해야 돼?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이 누구겠어? 행정기관이겠지? 그 행정기관 측이 도달됐다는 걸 입증해야 될 것이고, 그치? 그러니까 실제 우편물 받을 수치는 도달 안 됐다고 주장하는 거냐? 이게 불이익 조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행정책이 입증해야 된다, 그지? 네. 그래서 등등 뭐 이렇게 넘어. 그 다음에 3번 판례 중요하다, 그지? 읽어보면 세금 고지서 송달함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 의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뭐 동거인 등의 종업원 등의 현실적인 수령 행위가 전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핵심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인 A가 자기한테 얼마의 어떤 내용의 세금이 부과될 걸 내용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한테 제대로 작성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이상 그 사람한테는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응? 요거 중요 판례. 자, 4번 판례는 그냥 뭐 읽으시나 아까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있지만 꼭 수취인 본인에게만 전달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근데 사리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 종업원 등에게 전달하는 건 인정하지? 근데 거기 읽어보면 뭐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인데 뭐 소송과 관련된 서류인데 뭐래? 우편 집배원이 누구한테 보냈대?
밑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거 외우지 마. 8살짜리 여자애지? 걔한테 표물 치면 이거 중요한 문서야 꼭 전달해 하고 걔 사인 받고 이거 도달로 인정? 안 했다는 거야. 그건 저 사립유발을 지능이 있는 단계라고 그게 아주 어렵다. 그지? 이거였고 이것도 지나가세요. 그럼 뒤에 것도 5번 같은 거는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그냥 읽고 지나가. 불특정 다수인이면 그 모든 국민에게 다 개별적으로 이 문서로 통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사실상 어렵지.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이지만 주소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주민등록은 이 집에다 해놨는데 실제 거기에 안 산 지 1년이 넘었대. 응? 그럼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알 수가 파악할 수 없어.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야? 응? 뭐 관공서 게시판에다 게시한다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뭐 게시판에 게시한다든지 뭐 정부 발행 신문인 관보에 게시한다 이런 방법이야. 그지?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공고, 고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공시송달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법조문 동그라미 1번 이거 나중에 행정 절차법 할 때 할 텐데 읽어보죠. 이럴 때는 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든지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어떻게 하래? 관보, 공보, 관보는 국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공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그치?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에 시군구청에서 다 신문 발행합니다. 응? 우리는 뭐 의정부는 뭐라고 신문 제목이 있다. 나 의정부시에 사는데 행복뉴스라고 하나? 뭐 의정부 시가 발행하는 신문인데 뭐라고 행복뉴스인지 뭐라는 제목 달고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뭐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발행해. 인천광역시 다 발행하고 그래요. 응? 그런 걸 공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관보, 공보, 응? 또 뭐야? 게시판, 관공서 게시판을 말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공고.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지? 공고 방법. 어떤 방법? 몇 가지 방법? 최소한 몇 가지 방법? 응? 최소한 2가지 방법 이상을 쓰래. 첫째,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인터넷에. 응? 공고하는 거 꼭 해야 돼. 인터넷.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하나 이상. 그러니까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에서 하나 이상. 하고 인터넷하고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는 꼭 하라는 거지. 요거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뒤에 인터넷도 앞에다 붙인 거야.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해야 된다. 그럼 틀리지? 인터넷은 별도로 꼭 따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고하는 방법을 썼을 때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 걸로 하느냐? 응? 법에서 뭐 공고한 지 1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되 그럼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한다? 공고한 지 며칠 지나면 14일. 여기서 중요한 게 서치 끝에 14일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지나면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안 봤든 다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하는 거야. 응? 14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거 뭐야? 그 판례가 보면 청소년 유해무취물이라고 결정 고시하는 행위 성격 나와 있지? 응?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이거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니까 청소년에게 팔면 안 되고 빌려줘도 안 되고 이런 거 금지 의무를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번의 조치로 발생시키는 조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따지면 뭐야? 일반 처분이지? 응? 그래서 이게 청소년 유해매침을 결정 고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반 처분으로서 그냥 이렇게 아까 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뭐 이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일 지나면 다 이제 금지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유해 매체물 인터넷 유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 해도 돼요.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서 고시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통보 안 했다고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한 거다. 응? 이런 취지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 인터넷 사이트를 결정하고 효력 이 고시한 지 며칠 전에 효력 발생한다고 시기를 명시해서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응? 그 개별적으로 통지 안 해도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한 뒤에 이제 이게 사이트 청소년에게 열람에 하거나 이용하게 하면 안 된다. 이 금지무가 이미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위에 있다면 얘는 위반 후 또 처벌돼야 되는 거야. 응? 그런 결론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응? 오늘 배운 주제 2개. 부관하고 행정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응?